문희수는 소식을 끊어버린 여자를 기다렸다고 했다. 6회에 소주를 달게 삼키던 문희수가 술이 거나게 오르자 자신의 연애담을 꺼내놓았다. 여자가 갖고 가버린 돈이 워낙 적지 않은 금액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행여 여자가 돌아올까 기대를 했음이 컸나 보았다. 그는 여자와 만났던 이 일을 연애소설처럼 읊조렸지만 기현에게 그것은 단순한 사기 사건으로만 느껴질 뿐이었다. 여자와 잘 때 두 손으로 안아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문희수가 말했다. 정작 여자는 그가 두 손으로 안아주었든 한 손으로 안아주었든 별 관심이 없었을 것이었다. 매사에 빠삭한 문희수가 어찌하여 그 여자에게만은 허술한 마음을 가졌는지 수긍이 가지 않았다. 자신과 살을 섞었다는 그것 하나로 여자를 믿고 집안 죗값을 떼꺽 맡겼다는 그의 말이 기현은 믿기지 않았다. 여자와 버젓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는 문희수의 꿈은 그렇게 허물어졌는가 보았다. 기현은 그가 애당초 가능성이 희박한 꿈을 꾼 것이라 여겼다. 문희수가 장애인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결혼에 대한 그의 생각이 상식적이지 않음의 이유가 있었다. 바라는 바가 쉬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야 할 길이 반듯한 마음씨로 올곧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매가 쭉 빠진 겉보기에 그럴듯한 여자를 만나서 보란듯이 결혼하겠다는 생각에는 오류가 있었다. 손쉽게 여자를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그가 업소에서 알게 된 여자라도 감지덕지 했다면 거기서부터 오류는 시작된 것이었다. 문희수가 덕성을 갖춘 사람이었다면 그의 신체장애가 혹여 어느 여자에게는 결혼을 하지 못할 만큼의 건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리라는 마음이 들었다. 결혼에 대한 허황한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가는 이수였다면 손 한쪽이 없는 것쯤이야 문제를 삼지 않을 여자가 나타났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문제는 그의 인성에 있었다. 대낮에 숙소로 올라가서 쉬고 있던 문희수는 머케덤 롤러나 불도저가 배달을 시키면 득달같이 내려왔다. 그는 기현에게 밖으로 나갈 기회를 엔간해서는 주지 않으려 했다. 우연물 운송자증이 있는 기현이 이동식 탱크로리를 끌고 나가도 되었지만 배달만큼은 문희수가 고수하는 편이었다. 머케덤 롤러가 배달을 시켰는데도 그는 탱크에 등유를 채웠다. 중장비에 경유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아는데 그는 롤러에 등유를 넣을 심산인가 보았다.
지난번에도 그는 경유가 들어가는 불도저에 등유를 섞어서 주유했다. 홈로리는 2000리터짜리 탱크와 1000리터짜리 탱크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한쪽 탱크에 경유를 넣어두고 다른 쪽에는 등유를 넣은 다음 밸브 두 개를 한꺼번에 열어 경유와 등유가 섞여 들어가도록 주유를 하는 정도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축에 속했다. 중장비의 값싼 등유를 주유하고도 문희수는 경유값을 받아 챙겼다. 건설 장비의 연료로 금지된 난방유를 경유라고 속여서 팔면 처벌될 수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가정집에 배달을 나가는 경우에도 그는 별도의 수입을 뽑을 수 있었다. 한 드럼을 넣으라고 하면 170리터를 넣은 후 기름값은 한 드럼 값으로 속여받았다. 20만원어치를 넣으라고 하면 18만원어치만 넣은 다음 차액 2만원을 따로 챙겼다. 그런 식으로 생겨난 돈들이 그의 주머니 속으로 계속 들어갔다. 가정집뿐 아니라 자주 가는 거래처에서도 그런 거짓을 써먹었다. 거래처에서는 보통 계기를 보자고 달려드는 예가 없었다. 설령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문희수는 감당해낼 눈치가 있었다. 계기의 숫자를 돌려놓거나 계기를 바로 꺼버리면 그만이었다. 그날은 문희수가 거래처 관리를 해야 했으므로 기현이 배달을 나가야 했다. 사장이 탱크에 경유를 채웠느냐고 물었다. 등유를 채웠다고 기현이 대답했다. 경유가 나가야 할 곳에 웬 등유냐고 반문을 했다. 등유가 미리 채워져 있었다고 기현이 답하자 사장은 별다른 말 없이 자가용을 타고 나가버렸다. 등유를 다 뽑아내고 경유로 다시 채우라는 지시가 없는 것을 보니 사장은 빈말을 해본 모양이었다. 사장이 그런 식의 허위로 자신을 포장해봤자 사장과 문희수가 한 통 속이라는 것쯤은 기현도 알고 있었다. 기름을 속여 팔아 입건이 되면 단독 범행으로 실토를 한 뒤 자신이 감방에 가면 된다고 큰 소리를 치는 문희수에게 젊은 사장은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다. 홈롤이 배달을 기현에게 맡기고 나가던 사장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사기를 치는데 도모하지 않는 기현이 거슬렸다. 지난번에 600리터를 주문한 공장에 540리터를 넣은 후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공장 측에 솔직하게 보고를 했던 기현을 사장은 답답하게 여기던 차였다. 그곳은 주기적으로 600리터의 기름값을 결제해주던 거래처였다. 대판 싸움을 한 뒤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나가버린 문희수를 다시 끌어들였을 때 사장은 문희수가 데리고 들어온 기현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다. 싼 임금으로 직원을 구하고 있을 때 기현을 끌어온 문희수에게 사장은 고마움을 느꼈다. 그러했으므로 기현이 월급 인상과 직급에 대해 물어왔을 때 사장은 아무런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 급여와 직급에 대한 약속은 주유소의 직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감언이었을 뿐 애초부터 실행될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기름을 속여 파는 일에 가담을 하지 않는 일을 기현이 아내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아내의 반응은 단순했다. 돈을 적게 벌어도 되고 일 없이 노는 기간이 생겨나도 괜찮으니 바로 그곳을 나오라는 것이었다. 찐득찐득한 똥물에 발을 담그고 살 게 아니라면 당장의 일을 집어치움이 맞았다. 주유소에서 일을 하기 전 기현은 건축회사에 다녔었다. 그러다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했다. 무작정 점포를 열기에 경험이 없었던 기현은 관련 업종으로 들어가서 얼마간 일을 익혔다. 기현이 일을 배우기 위해 들어갔던 곳은 수백 개의 체인점 중에 가장 장사가 잘 된다는 점포였다. 당시 점포의 작업장으로 재료가 들어왔는데 누락된 품목이 몇 가지 있었다. 기현과 함께 일하고 있던 직원들은 그것을 모른 채 했다. 점포의 사장과 그의 부인이 인색하게 구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직원들은 문제가 있어도 들추어내거나 알리지 않았다. 비싼 재료의 누락을 알려주려 하다가 도리어 일만 엉킬 수 있음을 직감한 직원들이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한 일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기현이 나섰다. 직원들이 가만히 있는 데에는 사장 부부의 골치 아픈 성품 때문임을 알고 있었지만 기현은 기어코 누락을 알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기현을 답답해했다. 기현도 잠시 자신을 책망했으나 곧 자책을 버리고 그런 분위기를 가진 조직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기현은 처세에 능하지 못한 자신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 반면 자신과 비슷한 유형들 속에 섞여 살아가면 된다는 마음 또한 갖고 있었다.